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세 번째 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말하기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를 실천하는 행동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감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고 하는 작업이겠죠. 그 전달의 마지막에 결국은 쓰기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것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말하기란 결국 듣기에 대한, 이제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는 듣기에 대한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듣기보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것이고, 말하기란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하기의 첫 번째로 연대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에서 말하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말하기는 결국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를, 하나의 어떤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업, 그것을 서로 전달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연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지? 이라는 이제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야기하되 마지막 챕터를 응용편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기가 끝나고 이런 좀 관념적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실천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얘기를 나눌 것이고, 오늘은 말하기에 대한 가치를 나눠볼까 합니다. 결국 말하기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듣는 청중에 있다는 것이고, 말하겠다는 것도 의도적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의도적 행위에는 도서관, 사서의 기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사서는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기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말하기의 방법이 꼭 입으로 버벌리 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메이커 시대에 대한 얘기, 메이커에 대한 많은 그 기술적 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옛날 수렵생활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기술의 발전과 재료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그 도구를, 우리의 그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행위로 진화되었고, 그것이 20세기 와서는 거의 대중화, 대량 생산 시대, 그 다음에 대량 생산과 어울러서 이 컨베이어 벨트 통한 분업화 시대, 통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풍요로운 것이 결코 다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풍요롭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좀 거기에 식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그 차별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물건은 내가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구를 만들어도, 공구도 굉장히 과학적인 공구들도 많이 나와 있고, 재료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나와 있고, 기술은 그런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작적인 부분까지도 진보했고, 그것의 발로가 결국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두는 것.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로 가고 있는 21세기 공유경제의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 공유경제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작업이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메이커 스페이스 얘기를 하면은 그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3D 프린터는 상징적인 얘기인 것이고, 굉장히 오래된 음식을 만드는 것, 옷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뭐 인형을 제작하는 것, 공구를 만드는 것, 디자인하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냐면 리터러시다. 아, 요즘 사람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일들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문화가 싹트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업을 또는 그것을 전업화시켜서 사업을 이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걸 공유해서 나누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참여케 하고 경험케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의 출발점을
그런 연대의 시작, 모여서 듣는 작업. 그러니까 듣게끔 하는 행위고, 듣는다는 행위는 결국 경험하는 작업이고, 경험은 직관적 경험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의 방법이 꼭 버벌리 입으로만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도 하나의 말하기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한다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 전시, 강연,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그런 공작, 학습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지식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얘기하고, 말하기의 가장 기본은 연대의 출발이다. 모여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 즉, 지난번에 말했던 듣기에 다른 시각에서 쳐다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서관이 갖는 개념은 모임에 대한 얘기이고,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커뮤니티의 목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성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읽어가는 작업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도서관 하면은 이제 독서 서클들이 많이 움직이고, 독서 모임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도서관에서 독서를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독서를 이미 이건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갖자는 것이죠. 왜냐면 독서가 가치를 갖는 시대가 언제인가 놓고 본다면 조금 그 시간은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중문화가 성장하고, 대중문화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문화의 다변성, 다양성이 생긴다는 것이고, 다양성 속에서 서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고, 그 알을 실천하는 과정이 글이고, 그 글을 나누는 게 이제 글읽기에 대한 얘기들로 전개되어지고, 도서관이 큰 몫을 하였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출발이 제가 1700년대 말 1800년대 소위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이 시작될 무렵서부터 그런 독서 문화가 굉장히 증폭되었다. 물론 독서란 행위는 글이 생기고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말이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기록이 생기면서부터 독서는 이어져 오고는 하나의 그 글에 있는 행위니까. 근데 그것을 그 문화적 전승, 지식의 전승, 또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것이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게 1900년대 오면서 기술의 발전 또는 그 대량 생산 시대가 오면서 이게 지식의 갈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이제 급속하게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생산해낸 지식이 가치 있는 지식이라면 이것이 활성화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직접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독서라는 이름으로 발전했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금 여담이지만 요즘 AI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AI의 가장 기본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적 학습에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논리적 구조틀을 만들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어떻게 생산하거나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룰을 다 정해놓은 것이 기본 프로그램 규칙이었다면, AI로 넘어가서는 그 규칙조차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학습의 능력을 이제 기계에다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목적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개발하듯이, 기계는 아직까지는 그 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구가 갖고 있는 기능의 제한 속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학습 기능들을 부여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AI가 이런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유연하게 그 다양한 물건을 제작하는 것까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두뇌로 넣고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과 인간이 감성, 공감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까지 넣으면서 학습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은 결국 실천의
밑바탕이고 읽기에 말하기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비판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지 못한 학습은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어린아이한테 행동할 때 조심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하얀 백지 같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회적 제재를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거나 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반성하게 되고 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행위 진행되는 것이죠. 그걸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또는 덜 치명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수정하고 해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한 방향성을 갖기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학습은 여전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스스로가 반성할 필요가 없는, 아니, 누구나 다 그런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전개되어졌어. 지금 AI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느 일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수집원들이 이미 오염되었다고 생각돼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초기에 인터넷이 성장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 성장할 때 이미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컨텐츠 사회다. 근데 이 컨텐츠라는 것이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하고 글하고 다니면 그 컨텐츠가 회자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경험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쭉 진행해 왔는데 그리고 그 과정이 절차가 상당히 비용이 들고 시간이 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저지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지식 자원들만이 축적되어지고 생산되어지고 배포되어지는 시대였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성장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쉽게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냐면 소위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뒤처진 사람에게는 상당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렇지 못한 집단들이 기술을 가지면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의 컨텐츠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그 저작권 위반이겠죠. 마구 뿌려대기 시작하고 검증 없이 뿌려대기 시작하고 나중에 자기 생각을 그냥 올려대는 SNS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말을 하지만 이 다양해진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서 이루어진 다양함이니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미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진 공간일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AI를 만들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 물론 이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암묵적으로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우리 공간에 우리 문화에 대한 성장을 놓고 봐서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유격들, 흔들림, 그래도 정도는 지켜갈 수 있는 중심은 가져야 하는데 요즘 나오는 말로 들어보면 상당히 왜곡되어진 거의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어느 집단이 이 집단을 이 공간을 이 기술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 말들이 전파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불안한 요소죠. 그래서 이 말하기의 기본은 그래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듣기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을 수 있지만 말하기의 기회를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사서의 몫이고 사서는 이 도서관을 그는 핵심적 인재이고 도서관은 그 사회 그 지역의 중추적인 사상과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말하기는 그래서 첫 제목을 제가 연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묶어낸다고 해서 왜 일방적으로 프로파간다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반론을 들어가면서 그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스펙트럼을 굉장히 다양하게 넓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SNS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내용들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내용이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공간에 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로 말하면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진보든 보수든 또는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봐도 빈부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얘기들을 극단화시키고 그 서로 이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면 도서관은 그것을 융합시켜주고 융화해주고 서로 다양 스펙트럼처럼 쫙 펴주는 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잘 살자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말하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말하기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그 다음에 무엇을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서로 공유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유와 실천과 어떤 그 사상에 대한 얘기들이 겸비되어 있는 것이 말하기라면 말하기는 물론 옛날 보면 민주광장이니 해가면서 누구나 다 와서 말할 수 있어 말하는 기회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의 청중들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누구든지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말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듣기 얘기할 때는 그 공감에 대한 얘기, 토론에 대한 얘기, 나눔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견제하거나 또는 필터링,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자는 구성원들에게 심어주자는 얘기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하기도 출발 단계에 관객을 대상으로 어떤 관객들, 어떤 구성원들에게 말하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하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필터, 어느 정도의 수준과 방향과 주제에 대한 그 차별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어떤 제가 영화 제목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그 의식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어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관념,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눈을 뜨는 작업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죽은 시인의 사회인가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빚어낸 그 집단적 결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였듯이 말하기는 그런 선별적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말하기에 대한 그런 개념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는 상당히 그 관객들을, 그 참여자들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적 학습의 효과를 갖고 있는 말하기와 특히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리터러시, 스스로가 이제 성장해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이 선별력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대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어느 정도는 상승해주는, 그러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예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움직일 때 기기를 잘 작동하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켜야겠죠.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기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기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연대의 개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배우는, 그걸 나누고 배우는 그런 작업들이
따르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열어두고 3D 프린터를 몇 대 갖다 두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면 공작을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잘 들어 쓸 수가 없고 소위 말 시간 배정을 받을 수도 없고 기기를 다룰 줄 모르니 접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행위가 필요하고 학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누가 그걸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같이 우린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부익부 빈익빈의 그 과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공간을 운영할 때도 조심해야 할 대목이 겁니다. 공간을 열어줬으니까 책을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책을 갖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몇 권 사줬는데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무작정 책을 많이 늘려주고 또는 찾지 않고 한두 권 두고 버려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책을 누가 읽을 것인가에 대한 타겟팅도 분명히 하고 그 타겟팅에 된 대상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책들을 리저브 시켜놓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먼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것이 무조건 누구에나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 또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너무 줘버린다든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안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똑같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의미하듯이 연대의 시작은 그러니까 말하기지 공유의 개념이고 그 공유의 개념에서 연대의 시작은 서로 상호간에 배우고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뭐랄까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하기가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메이커 스페이스 얘기를 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잘 만드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전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옛날 뜨개질을 배울 때 혼자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할머니,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거죠. 그럼 이 어린 친구들이 뜨개질을 배울 때는 뜨개질은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뜨개질 문화, 그 따뜻함에 대한 얘기, 옷을 짓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공유해 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것이고 제가 유튜브 강연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주 기계적인 또는 아주 지식, 어떤 사실, 팩트 또는 어떤 사상, 생각의 전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같이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달고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천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약간 정제되어진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일어난 곳에서 구성되어지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들의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질 수 있고 밑에 자막에다 이 말은 우리 기관과 상관간 직접적인 이해가 없다라든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공중을 대상으로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상당히 절제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공공을 구성해서 말하기 작업이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는 열려있는 공간이라기보다 사사의에서 잘 기획되어진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를 주장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